이곳은 젖소를 키우는 농장의 차규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하던 공간은 아니었죠. 당시 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모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일명 밀킹룸. 이곳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은 젖소가 아닌 한 소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곰스테리입니다. 국내에서 다루지 않는 해외 사건들을 조사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실제 수사 기록과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서부의 아주 작은 마을 블룸베리입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600명으로 시골 중에서도 가장 시골스러운 곳이죠. 인구가 적다 보니 어디에 누가 살고 형제는 몇 명인지 대부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사 홀름. 1998년생으로 당시 17살이었죠. 당시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로 결심한 리사. 그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죠. 이 카페는 최근 이용객들이 후기를 남길 만큼 활성화된 카페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이 꽤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이 리사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리사가 일하던 카페와 리사가 살던 집은 걸어서 약 4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리사의 출퇴근을 아버지가 도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자립심이 강했던 리사는 월급을 받아 스쿠터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죠. 2015년 6월 7일 오후 6시 23분쯤 언덕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카페 문을 잠궜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고 마무리하는 일은 항상 리사가 맡고 있었죠.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 리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끝났어. 스쿠터 타고 집으로 갈게. 기다리고 있어. 리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리사가 집까지 오고 가는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매우 안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리사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지만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차를 타고 리사가 귀가하던 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8시까지 딸을 찾던 아버지. 결국 카페까지 다다른 아버지는 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카페 앞에 리사가 타고 다니던 스쿠터가 있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었으며 시동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엔 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는 곧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변에 리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가 오후 9시 47분이었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이웃과 친구들,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현장으로 출동해 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헛간과 창고를 위주로 수색이 시작되었죠. 도로는 통제되었고 마을 사람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수색에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2차 수색이 이루어졌죠. 이때 아주 미묘하지만 작은 단서가 발견됩니다. 카페 바로 옆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오래된 헛간에서 경찰견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리사가 스쿠터를 운전할 때 사용하던 장갑 한 짝이 발견된 것이죠. 장갑이 발견된 이 헛간은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잡다한 기구들과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던 헛간이었죠. 장갑이 발견되자 경찰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납치 사건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때부터 지휘소가 세워지고 무전기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마을 곳곳을 비추며 수색이 시작되었죠. 밤새도록 마을을 짓눌렀던 공포와 불확실함은 이 사건의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색대와 경찰들이 발견한 단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같이 끔찍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리사의 장갑이 발견된 헛간 근처에서 진주 귀걸이 한 쌍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리사의 것이었죠. 그리고 귀걸이 끝부분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몸싸움의 흔적일 것입니다. 귀걸이가 걸려있는 귀가 무언가의 충격으로 인해 찢어지면서 귀걸이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리사는 누군가와 강한 몸싸움을 한 것이죠. 이건 말고도 한참이나 떨어진 도로가에서 리사의 신분증과 집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들의 위치는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동선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이처럼 흩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수색은 나흘째 이어졌죠. 이때가 6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수색대원들은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수색했습니다. 이때 수색하지 못한 장소가 있었는데 리사가 일하던 카페에서 약 1km 떨어져 있던 농장이었죠. 젖소를 포함한 여러 가축들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수색이 협조적이었지만 이곳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이곳의 농장주는 이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국에서 내려온 일꾼 3명이 농장에서 살면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죠. 근데 이곳에서 일하는 일꾼 3명 모두 스웨덴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으로 온 지 거의 10년이 지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부와 단절된 채 오로지 일만 하며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이때 수색대원들이 농장에 수색을 요청했지만 말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죠.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돌아가자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꼭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때 경찰들이 농장의 수색을 강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죠. 누군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만큼은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리사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 농장을 강제 수색하기로 합니다.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총 3명, 부부 한 쌍과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장을 가져오라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강제로 농장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농장은 넓었습니다. 이주민들이 거주하던 본체가 있었고 근처에는 장비를 보관하던 낡은 헛간 2채가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구역도 있었고 농장 뒤쪽에는 시골길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창고들이 흩어져 있었죠. 경찰은 그동안 발견된 리사의 소지품 대부분이 이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그녀가 향했던 방향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카페와 너무도 가까워 드론으로 두 장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죠. 날이 저물 무렵 경찰은 손전등을 들고 들판을 비추며 농장 전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바깥의 키가 큰 풀숲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잡초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색 재킷이었고 곧 리사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실종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그녀의 흰색 스쿠터 헬멧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전면적으로 이 농장에 집중됩니다.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고 집과 헛간, 창고 등 모든 공간이 철저히 수색되었죠. 그중 하나는 농장 뒤편에 있던 작은 흰색 창고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풀들이 짓밟혀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흔적이었죠.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죠. 결코 착각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침실, 다른 하나는 탈의실처럼 보였습니다. 냄새는 그중 하나에 있던 사물함에서 나는 듯 했죠. 사물함을 하나씩 열던 경찰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를 발견합니다. 좁은 사물함 안에는 리사의 시신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입은 회색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으며 목에는 매듭진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리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곳 모르프 농장은 흰색 방호복을 입은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발자국, 지문, DNA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3명 중 범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당시 리사를 찾기 위해 약 5일간 수색을 진행하던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은 말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현장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공포에 질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발견된 리사의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범인은 리사에게 차규기를 사용했습니다. 젖소에게 사용하는 기계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이죠. 소에게 사용하는 이 기계는 상당히 큰 압력을 가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했으니 리사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신체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죠. 지금부터 이 수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공간, 모든 방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을 때 여러분 또한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리사의 사이는 질식사,
목에 감겨있던 밧줄이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밧줄의 목적은 리사의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리사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리사가 발견된 차교실은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역겨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이 방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 파이프만 유독 먼지와 때가 거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파이프와 바닥 아래에서 밧줄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밧줄을 분석한 결과 리사의 목에 감겨있던 밧줄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리사는 여러 번 질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은 리사를 괴롭히는 동안 계속해서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리사의 옷과 입안, 그리고 방 곳곳에는 남성의 젖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 배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분도 있었죠. 리사가 사망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배출된 인분이었습니다. 범인은 리사가 사망한 것을 지켜보면서 인분을 배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직후 같은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증거들도 상당히 끔찍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리사의 흔적이 처음 발견된 곳 기억하시나요? 카페 맞은편의 헛간, 그곳에서 처음으로 리사의 흔적이 발견되었었죠. 리사가 스쿠터를 운전할 때 사용하던 장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이 헛간 또한 조사했는데 아주 역겹고 끔찍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당시 이 헛간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맞은편에 위치하다 보니 구멍을 통해 카페를 몰래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경찰들이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벽 곳곳에 튄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분석 결과 남성의 DNA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죠. 얼추 어림잡아도 1년 정도 이곳에서 카페를 보면서 스스로 끔찍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시기는 리사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범인은 리사를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곳 헛간에서 은밀히 자기 만족을 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죠.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1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 판단됩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했고 농장은 여전히 봉쇄 중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이라면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농장에서 일하던 3명을 가장 먼저 조사할 것입니다. 농장에서 살면서 가축을 돌보던 3명, 리투아니아 출신의 35살 이주민 나리오스 볼리비치우스와 그의 아내 이레이나, 그리고 남동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경찰들이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던 집 안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나리우스의 남동생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농장에 시신을 넣어둔 것이라며 펄쩍펄쩍 뛰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나리우스와 그의 아내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병명만 늘어놓았죠. 심지어 나리우스가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불법으로 입수한 수많은 빨간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과학적인 내용이었으며 매우 폭력적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이 미성년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나리우스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영상을 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되나요? 하지만 나리우스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수사기법과 과학의 발달이었죠. 당시 헛간에 잔뜩 뿌려져 있던 것들, 그리고 사망한 리사의 입 안의 것들, 그것들의 주인, 그것은 나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역시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나리우스의 차량이 카페 근처에 정차해 있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나가던 것이 아니라 차를 세워두고 카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사가 사망한 추정 시간과 비슷한 시기에 인근 주유소 CCTV에 나리우스가 무언가 바쁘게 버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그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1년 동안 한 소녀를 노리는 포식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의인의와 목격자 증언, 그리고 그의 불안한 태도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리우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리우스는 제가 조사해본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역겹고 혐오스러운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사의 휴대전화, 케이스, 열쇠, 재킷, 헬멧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은 결국 모르프 농장, 즉 나리우스가 머물던 곳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실종 당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자 그는 방에서 자고 있다가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진술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리사가 이미 실종된 후에 이루어졌고 여러 목격자들은 저녁 7시 무렵 그의 차량이 카페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원봉사자들을 쫓아내려 했던 그의 행동은 의심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붙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수사를 훨씬 쉽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를 둘러싼 증거는 압도적이었죠. 밧줄, 테이프, 정액, 혈흔, 그리고 그 거짓말들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보통이라면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죄를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리우스는 달랐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누군가에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리우스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체포되었죠. 아내가 체포된 이유는 동생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을 당시 수사관은 나리우스의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형과 아내 사이는 괜찮았나요? 이에 동생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 밤일이 잘 안된다며 형수님이 자주 화냈어요. 혹시 부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극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리사를 희생시킨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나리우스의 범행을 도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체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리사에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지른 나리우스는 2015년 8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리사가 실종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죠. 당시 나리우스의 재판에 참석한 기자들은 법정의 분위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리사의 부모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딸을 살해한 범인과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나리우스는 리사의 가족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표정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죠. 오후 6시 23분경 리사는 동료 2명과 함께 카페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곧 집으로 출발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카페 문을 잠근 뒤 두 동료는 카페 앞쪽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했고 리사는 스쿠터가 주차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리사는 나리우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증거에 따르면 나리우스는 한동안 카페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가 일을 마치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출발하려던 순간 그는 근처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 척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는 근거가 있죠. 몇 주 전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차량에 타라는 그의 요구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를 잘 못하는 척하며 리사에게 차량 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사가 차에 올라탄 순간 그는 그녀를 제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리사를 납치해 모르프 농장의 부속 건물, 즉 차교실로 데려갔다고 판단했죠. 그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리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손톱 아래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었고 나리우스의 피가 그녀의 재킷에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고 밧줄과 테이프로 그녀를 결박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뒤 그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인분을 배출했고 그 옆에서 자기만족 행위를 한 뒤 시신을 창고의 사물함에 넣어 숨겼습니다. 이후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리사의 소지품을 도로 곳곳에 뿌렸죠.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재판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앞서 그의 변호 전략만큼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누군가에게 조작된 희생양이라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누군가 자신의 DNA를 이용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죠. 나리우스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판은 시간을 끌며 11월까지 진행되었죠. 2015년 11월 17일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나리우스를 살인 혐의로 유죄라 판단했고 그 결과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전역에 분노를 일으킨 이번 사건의 범인 나리우스는 스웨덴에서 가장 시설이 좋으며 마치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이곳은 호텔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바로 네리우스가 수감됐던 시설인데 이곳은 수감자 한 명당 하루에 약 500달러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욕심을 냈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종신형을 바꿀 방법을 모색했죠. 그가 수감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초
나리우스는 스웨덴이 아닌 자신의 모국인 리투아니아에서 목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었죠. 리투아니아의 교도소 환경은 스웨덴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가 드러났죠. 리투아니아로 송환된 그는 그 나라의 법률을 근거로 형량 감형을 신청했고 놀랍게도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나리우스는 리사 홀름 살인에 대해 중신형이 아닌 15년형으로 재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리우스는 결국 15년이 지나면 교도소에서 나와 세상을 활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방심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며 해외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살인죄입니다. 나리우스는 자신의 모국인 리투아니아로 수감되어 출소할 날을 기다렸지만 그곳의 범죄자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폭행당하며 자주 격리되었습니다. 그곳의 교도관들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 나리우스는 감옥 안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경찰관들도 교도관들도 그가 사망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켰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이죠. 결국 나리우스는 사망했으며 이 소식은 스웨덴으로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리사가 일했던 카페의 사장은 카페를 다른 여성에게 판매한 뒤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면 당시 카페의 사장도 수색에 참여했으며 리사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사를 간 것이죠. 현재 이 카페는 젊은 여성이 구매해 아직 활발히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를 기리기 위해 카페 근처에 벚꽃나무를 한 그루 심었으며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로 모여 그녀를 기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